엄마가 살아계셔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모, 맞다. 모두 소자로 하자. 그냥 특실용으로 하시죠. 한 번 가시는 길인데 좋은 거 해드려야죠. 웬 잔소리가 그리 많아요. 잔소리라뇨?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보라려? 뭐, 이 자스? 저게 무슨 꼴이고. 저렇게 쪼잔하게 따지고 드는 사람 처음 본다.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이렇게 추운 날 굳이 노제를 지내야겠어? 동네 인심이 와 이리 숭악해졌노. 여서 할 일이 있다. 살아생전 효도 못했으니 돌아가신 뒤에라도. 네 지금 뭐라 했노? 자식으로서 마땅히 용서가 안 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모짓 엄마. 신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던지셨으니 이 모양 이대로.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강수아 작가님의 신의 선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의 선택 첫 번째 이야기에 따른 연작 소설인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좌충우돌하던 형제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벌어지는 우픈 이야기들, 그리고 종국엔 현숙의 막내 동생인 종연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긴장감과 맥빠짐 없는 문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재미는 덤이고요. 자, 강수아님의 재치 있고 매끄러운 글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의 선택, 강수아, 두 번째 이야기. 음력 10월 하순, 대구 시내 중형병원에 입원해 있던 엄마의 사망이 의사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큰오빠는 빈소를 시골 장례식장에서 차리자고 했다. 장지가 동네 가까운 선산인데다 엄마 건강하실 때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입해 놓은 상포계를 자신이 이어받아 지금껏 유지해 왔음을 이유로 들었다. 당연히 돌아가신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줄 알았던 형제들은 의아해하며 서로의 표정만을 살폈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인데 뭘 그렇게 망설여요? 오빠가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뜸들이는 사이 큰올케가 자기 남편을 툭 치며 말했다.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었던지 오빠가 다시 말을 이었다. 친구들이 조언을 주더구나. 도시에서 하면 보기에는 번듯해 보일지 모르나 식비 등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대신 시골은 교통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조이그만 보내오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엄마는 여전히 돈 문제로 자식들을 불편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손가락으로 애꿎은 바닥을 긁거나 손톱을 뜯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등으로 모두는 민망한 시선들을 피하고 있었다. 우찌들 생각하노?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히 오해할 일만도 아닌 것 같았다. 도시에서 후딱후딱 치르는 형식적인 장례보다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슬퍼해줄 조문객들 속에서 치르는 의식이 한결 숭고할 것 같았다. 생판 모르는 것도 아닌 엄마가 평생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고향이었다. 경제적으로도 득이라 하니 꼭 먹고 알먹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개를 숙인 채 눈동자만을 굴리며 서로를 살피던 형제들이 현숙의 말에 하나 둘 고개를 세워 올렸다. 분위기가 찬성적으로 기우는 듯하자 현숙은 자신의 부부 앞으로 들어올 조의금 액수를 대충 어림잡아 보았다. 2천만 원 언저리. 시골이라면 1,500만 원까지도 노려볼 만했다. 그 돈은 이미 쓰일 때가 있었다. 엄마의 병환 중에 이래저래 끌어다 쓴 빚이었다. 생활비 등은 일정하게 형제들 갯돈에서 빠져나갔지만
갑작스런 병원비와 기타 잡비가 늘 고정비용을 상회하기 마련이었다. 환자 있는 집엔 언제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으로 그 수에는 오로지 돈이 정답으로 산출되었다. 이어서 합시다. 시골 동네 인심이 예전 같지 않아요. 창백한 얼굴로 구석자리에 물건처럼 박혀있던 동생이 단호하게 공기를 갈랐다. 서슬 오른 그의 눈빛에 모두의 눈들이 허둥대는 사이 큰올케가 다시 자기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을 더듬거렸다. 아, 예. 안 그래도 저 역시 대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지인들 대부분 도시에 살아 먼 시골까지 문상에 다녀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했거든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그게 낫겠나. 그러마 그렇게 하지 뭐. 이어 장례업체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를 도마 위에 올렸다. 우리 절 소속 장의사업체에 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아마 조금은 혜택이 있지 싶다.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건 우상 숭배라 예. 언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둘째 올케가 발끈하며 치받자 동생의 서늘한 눈빛이 둘째 형수를 향했다. 황급히 자기 남편 뒤로 몸을 숨기는 것으로 장례는 불교식으로 결정되었다. 두 의제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시신 운반용 들것이 들어오고 비로소 엄마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첫 관문인 지하 장례식장 냉동고로 옮겨졌다. 텅 빈 장례식장을 처음 본 현숙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넓은 거실 한쪽에 수많은 테이블이 쌓여 있고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 업소용 냉장고 2대가 고장났는지 불이 꺼진 채 냉기 도는 바닥은 얼음장같이 차가워 이사 떠난 자리처럼 흉흉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느껴졌다. 여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찌 이리 춥노? 냉장고 고장난 거 보니 창고 같지 않아? 그러게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다. 현숙이 돌아보며 보았던 입구 쪽에 장례위 사무실을 찾았다. 저 101호 유족인데요. 아, 예. 금방 갈 깁니다. 저 게임만 기다리소. 장례식장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담당자는 무슨 일을 처리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숙을 앞지르며 101호로 향했다. 그의 손에 앨범같이 묵직한 책자가 들려 있었다. 춥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잔뜩 목을 웅크리고 있던 형제와 조카들에게 까만색 정장 차림의 장의업체 직원은 입구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깍듯한 예를 갖추었다. 이어 거실에 오른 후 상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현숙의 콧날이 시큰해져 왔다. 이승을 떠난 엄마와 엄마를 떠나보낸 상주들에게 완벽한 타인의 첫 방문이 너무나 정중하고 엄숙했던 까닭이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인사를 마친 그는 누구 한 사람 따라오라며 넓은 거실을 가로질러 저 안쪽으로 걸어갔다. 뒤따르는 현숙에게 차례로 공간 구조의 용도를 설명하며 전원 스위치와 보일러 작동법 등을 알려주었다. 방과 빈소, 화장실을 돌고 이어 주방으로 나왔다. 캄캄한 냉장고여 두루마리 화장지 쌓인 옆을 부스럭거리더니 플러그를 집어 콘센트에 끼웠다. 2대의 냉장고에 환한 불이 들어왔다. 아직 시부모 건재하고 친정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신 탓에 현숙은 벌거벗은 장례식장을 마주할 일이 없었다. 처음부터 꽃과 조문객으로 북적이는 장례식장인 줄 알았다. 상주 손으로 하나둘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왠지 모를 엄숙함과 경건함이 사라지는 듯했다. 여전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성대고 있는 상주들 사이로 검은색 양복 차림의 직원이 한 사람 더 들어왔다.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이 정중한 인사 절차를 거친 뒤 먼저 온 직원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무수한 높이로 쌓여있는 테이블 하나를 번쩍 드러내려 객실 한가운데로 옮겼다. 상주님들 모두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상급자로 보이는 먼저 온 직원이 진즉부터 손에 들고 있던 책장을 테이블에 놓은 뒤 상주들을 불렀다.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가자 빠른 손놀림으로 책장을 놀리며 말했다. 꽃주로 상중하, 조기 하나, 셋, 다섯, 나물로 3, 5, 7 등 재단 장식용 국화꽃 규모와 제사상에 오를 음식 종류와 가지 수입니다. 이곳이 특실이니 대용으로 주문하시는 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때서야 무슨 뜻인지를 알아챈 형제들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히다 직원에게로 다시 책자로 향했다. 그렇게 주문 넣으면 되겠지. 우물거리는 형제들에게 직원은 확인 도장이라도 찍듯 급히 말을 맺으며 책자를 들고 일어서려 했다.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보이소. 큰오빠가 황급히 담당자를 제지하며 분산된 형제들의 시선을 모았다. 모두들 어찌 생각하노? 대중 소의 비용 차이가 결코 만만치 않고 하루 세 끼를 가장 비싼 상차림을 한다는 건 낭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만 상에 올려진 것은 제사를 지낸 후 드셔도 됩니다. 장성한 조카들도 많구만요. 직원이 큰오빠 말을 가로채며 다소 감정이 실린 어투로 대형 사이즈를 강조하는 듯했다. 엄마가 살아계셔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방에서 식사가 나오는데 말랐고. 하모 맞다. 졌다가 말로 돈 내비리노. 그렇지. 모두 소자로 하자. 이구동성으로 직원의 어투에 반감을 드러낸 한마디씩을 보태자 직원의 안색이 싹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형제 5명과 배우자 그리고 조카들까지 합치면 조문객 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특실용으로 하시죠. 으름장을 놓듯 다분히 협박적인 어투에 둘째 오빠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겠다는데 웬 잔소리가 그리 많아요. 잔소리라뇨? 말 조심하세요.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보라려? 뭐, 이 짜스? 처음 예를 갖추며 공손하게 굴던 직원은 온데간데 없고 물건을 강매하려는 사내와 둘째 오빠가 서로의 멱살을 움켜쥐며 맞붙었다. 큰오빠와 형부, 조카들이 달려들며 겨우 2사람을 떼어놓았다. 넥타이가 목 뒤로 획 돌아가고 와이셔츠 단추가 몇 개 떨어진 담당자는 목을 스프링처럼 좌우로 튕기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최후 통첩 같은 포를 발사했다. 부디 지금의 선택에 후회 없기를 바라고 해. 무슨 의견이나 질문 등이 있으면 오로지 맞상조를 통해서 전달하기 바랍니다. 읍내 장꾼들처럼 중구난방으로 사무실 들어오지 마세요. 읍내 장꾼? 야, 완전 사기꾼이네. 둘째 오빠가 다시 그에게 달려드는 것을 모두가 막아서며 겨우 직원을 내쫓았다. 장의업체 직원에게 대든 결과는 참혹했다. 그가 나가자마자 들어온 2사람에 의해 국화꽃 한 줄이 엄마 영정사진 주변으로 한 바퀴 휙 둘러쳐지는가 싶더니 나간 사람은 함흥차사였다. 형제들의 수렁거림을 뒤로하고 큰오빠가 사무실을 다녀왔다. 참네, 저게 다 한 거라네. 설마요. 여기 빈 곳은 어쩌고요? 소자를 주문하지 않았나며 저게 그거라고. 어처구니 없는 일에 모두는 분기탱천하여 사무실로 뛰어갔다. 적군이 몰려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듯 사무실 앞에 아까 그 직원이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저게 뭡니까? 주문하신 대로입니다. 이건 책자의 사진과도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 옆에 규모 작은 장례식장 재단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요. 저기도 다 나름 비용이 다릅니다. 가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숫자와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음식점에 가도 이미지용 사진과 실제 음식과는 차이가 있죠. 오해할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장례식장만 대여만 할 뿐 이런 업체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재단꽃 장식만이라도
다시 특실용으로 바꿔주세요. 제사상도 특실용으로 바꾸세요. 그거 얼마 차이 납니까? 한 번 가시는 길인데 좋은 거 해드려야죠. 모두는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다. 일단 제담만이라도 특실용으로 해주세요. 모두 세트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애초 선택사항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장식이든 제상이든 세트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형, 하지 마세요. 저것들 순 장사 속으로 깡패야 뭐야. 깡패에겐 깡패로 맞서줍니다. 뭐? 이 녀석들이? 둘째 오빠가 다시 그에게 돌진하려는 순간 사무실 안에서 건장한 어깨 2명이 나타났다. 이보시오 형씨, 어머니 좋게 저승으로 모시려면 특실용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저걸로 조촐하게 하던가 널널하이 보기 좋소. 그냥 저대로 하입시다. 추상 같은 동생의 한마디에 모두는 칼집에 손조차 대지 못한 채 하나둘 빈소로 돌아오고 말았다. 현숙은 재단 앞에서 조의를 표하는, 특히 그녀와 남편의 연으로 오는 조문객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 예를 갖추기 무섭게 테이블로 안내했다. 꽃으로 채워지지 않은 벌건 체리색의 빈 공간이 자신의 알몸을 내보이는 것만큼이나 낯뜨겁게 느껴졌던 것이다. 언니는 처음에는 형제들과 함께 동조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였다. 저게 무슨 꼴이고 절에서 하는 상조회에 저렇게 쪼잔하게 따지고 드는 사람 처음 본다. 친구들한테 남사스럽고 또 절에서는 어째 고개 들고 다닐꼬. 언니,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저 사람들이 더 나빠. 책자에도 저 옆 빈소에도 채소 사이즈 국화가 분명 석출이었어. 그림하고 다르다잖아. 다르긴 뭐가 달라? 옆에 소실 봤어? 국화꽃이 우리보다 훨씬 풍성했어. 가격 물어보려는데 나를 막아서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사람들 신기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언니, 누가 누구 신기를 건드린 건데. 절에서 하는 상조회는 별 마진 없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더라. 그걸 믿어? 네가 절에 대해 뭘 아노? 봉사든 아니든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상식적이어야 하고 또 굳이 마진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기들이 저렇게 열 올릴 필요가 뭐 있어? 누나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언제 나타났는지 동생이 그들 자매 옆에서 서늘한 음성으로 일갈했다. 동생의 얼굴은 하얀 페인트를 칠한 듯 핏기락은 없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만큼 침묵 또한 상응하는 무게로 내내 분위기를 누르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여기저기 공처럼 굴러다니던 엄마를 모신 일과 그의 장애가 가족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구로 이주할 마음을 먹은 엄마의 결단에 현숙을 제외한 형제들 모두 대구로 보내졌었다. 두 딸은 순전히 아들들의 희생타였었다. 언니는 아들들의 직접적인 도우미로, 현숙은 시골에서 엄마 조수 역할을 하는 간접적인 도우미로 대구와 시골로 각각 분산 배치됐다. 엄마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던 언니가 변하기 시작한 건 주경야독으로 오빠와 두 남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기어이 산업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였다. 방송통신대학을 지원하며 독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엄마는 현숙이 여상을 졸업한 후 대구에서 직장을 잡으며 바통을 이어받을 때까지 참으라고 했으나 언니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어려운 분위기를 피해 큰오빠는 가출하듯 군대에 자원 입대했고 처음부터 공부에 별 흥미와 재주를 나타내지 못했던 둘째 오빠는 기계 공고로 진학했으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동생은 대구 시내 명문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차지하며 엄마의 기대와 바람대로 수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었다. 언니가 떠난 집에
둘째 오빠와 동생이 어설픈 자취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바야흐로 사춘기를 맞은 데다 원래부터 놀기를 좋아했던 둘째 오빠는 주말마다 밤마다 친구들과 싸돌아다니기 바빠 동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겨울방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동생이 등교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받은 엄마가 부랴부랴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주인이 어두컴컴한 방 안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동생을 발견했다. 구들장으로 새어 들어온 연탄가스에 중독됐던 것이다. 병원으로 들어간 동생은 몸의 3분의 1이 마비된 장애인이 되어 나왔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원에서의 3일장을 끝내고 시골의 장지로 향하는 날이었다. 동네 상폭에는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장으로 바뀌는 시대로 접어들며 일부 회원들이 탈퇴하여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어린 시절 동네 초상이 나면 상갓집에 온 동네 사람이 모여 곡을 하며 배웅해주던 장례식 장면이 현숙의 내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원색의 종이로 만들어진 6, 7층 높이의 화려한 상녀를 향해 엄마도 상체를 15도가량 기울인 채 손수건을 입에 대고 울었다. 엄마의 울음이 낯설고 두려웠을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까지 이어져 상여에 대한 극한 거부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느꼈었다. 그녀 나이 40을 지나고 50을 넘어가며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엄마의 생존 가망이 없고부터 상여에 대한 환상이 일기 시작했다. 수백 수천 도의 불구덩이 속에서 한 줌의 뼈가루가 되어 나오는 화장장보다 상여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 땅속에 묻히는 것이 그지없이 숭고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비록 육신은 땅속에 묻힐지라도 영혼은 꽃으로 장식된 요람 속에서 몽실한 뭉게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갈 것 같은 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숭고한 하늘행 열차에 자신의 불효와 죄를 몽땅 실어 보내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웬일인지 동네가 썰렁했다. 장의차에 오르자마자 현숙은 동네 사람들이 동구 밖에서 그들 가족들을 울음으로 맞으리란 예상에 눈물이 앞을 가려 손수건을 몇 개나 갈아치웠다. 차가 현숙이네 집 앞 도로로 들어서자 겨우 장정 몇 명이 눈에 띄었다.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기대하고 고대해 맞이 않던 상녀가 한낱 부스러기처럼 가볍게 놓여있는 게 아닌가. 그녀 기억 속 겹겹으로 풍성하던 종이꽃이 얇은 혹겹이었고 웅구 들어갈 몸체는 누군가의 입김으로도 휙 날아가 버릴 듯한 종이상자 같았으며 어린아이 키를 훌쩍 넘어 위압감마저 느껴지던 6, 7층 높이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싸구려 물감이나 검정 매직펜 등으로 애써 층수를 표시해 놓은 듯했다. 한마디로 조악하고 저급했으며 성냥갑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실망스러운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상역군들 하나같이 현숙 가족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를 세우고 있었다. 요즘 장례가 모두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추운 날 굳이 노제를 지내야겠어? 누구 얘긴지 모를 선전포고에 큰오빠가 앞으로 나섰다. 노제 지내는 비용까지 상복에 포함됐고 다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상여를 매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꼬박꼬박 내왔고요. 또 사람을 싸서 넣어드리며 의무를 다 했습니다. 아따, 말이 많구만. 무엇이라? 소리나는 쪽을 향해 둘째 오빠가 거친 음성으로 맞받아치자 반대쪽에서 또 다른 험한 말이 튀어나왔다. 오늘 산까지 갈라고 적하나? 아니면 여서 썩게 놔둘락 하나? 대구에 살고 있다고 들은 덕배 아들이었다. 덕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내가 뭐 날만 했는기요? 차, 뭐? 이 자식을 확 그냥? 큰오빠의 말에 덕배 아들이 가르침을 뱉으며 응수하자
둘째 오빠가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나? 아이고, 다들 왜 이러십니까? 모두 진정 좀 하십시오. 형부와 현숙 남편이 급히 둘째 오빠와 덕배 아들을 떼어내어 반대편으로 데리고 갔다. 형부가 둘째 오빠를 붙들고 있는 사이 현숙 남편이 덕배를 붙든 채 상역군 대표가 누군지 물었다. 큰 벼슬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자신이라고 밝혔다. 현숙 남편이 그와 몇 마디 나누는가 싶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잡히는 대로 집어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어허, 이서방,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갯돈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내왔고 이 모든 것은 상포 개원들 의무인기라. 아, 네, 형님. 일단 장모님 편안히 보내드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드리면 어떻습니까? 동네 인심이 와 이리 숭악해졌노. 남편의 중재로 겨우 일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화가 가라앉지 않은 둘째 오빠와 상역군들의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온 가족이 둘째 오빠를 달래며 말리며 겨우 죄를 강행하는 가운데 상역군들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수군댔다. 추운데 니김이 노제는. 영하 17에서 20도를 오르내리는 사상 최악의 기온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었다. 체감 기온이 더 낮은 시골이다 보니 혹독한 추위까지 그들 가족의 적이 되었다. 현숙의 아이들을 비롯 어린 조카들은 시골 구경에 신이 난 듯 바깥을 나왔다가 무서운 추위에 곧바로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운전기사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히터를 켜고 있어야 한다며 기름값으로 웃돈을 요구했다. 누군가 10만 원을 찔러주자 적다고 투덜댔다. 상주순으로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며 의식을 치르고 있는 사이 누군가 다시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아이씨, 날도 추운데 고마 한꺼번에 절하고 말지. 겨우 죄를 지내고 상여가 땅에서 올려지는가 싶더니 채 몇 발짝도 되기 전에 도로 내려오고 말았다. 엄마가 노잣돈이 모자라 저승길을 못 가겠다고 했단다. 어느 누군가가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 상여 귀퉁이에 꽂았다. 돈에 원한이 맺혔을까? 엄마는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주머니에서 계속 신사임당이 모셔져 나왔다. 형제들 모두 감정을 꾹꾹 누르는 것이 느껴졌으나 둘째 오빠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위태위태해 보였다. 일단 장지까지는 가야 했기에 형부와 현숙 남편이 둘째 오빠를 달래고 어르기에 바빴다. 우리끼리 메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핀을 뽑은 쪽은 둘째 오빠가 아니라 동생이었다. 현숙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허접한 짝퉁 같은 상여를 휙 벗겨버리고 가족끼리 운구만 들고 올라가 퍼뜩 묻고 싶었다. 장성한 조카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었으니 불가능한 일도 아닌 듯했다. 아까 노제 지내며 내가 들어봤는데 꿈쩍도 않더라. 자신보다 강적인 종현의 성난 목소리에 둘째 오빠가 슬며시 감정의 꼬리를 내리며 동생을 달랬다. 동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적대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숙 남편이 다시 덕배 아들을 불러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긴밀한 밀당 끝에 돌아온 결과는 초상이 나면 상주가 미리 동네 회관을 찾아 100만 원 정도 내놓는 게 예의인데 현숙네가 그 절차를 무시해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야금야금 들어간 돈을 감안하여 50만 원에 겨우 합의를 보았다. 천시만고 끝 장지에 이르렀다. 또 하나의 태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꽁꽁 언 땅에 삽은커녕 괭이 곡괭이조차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들이 장지까지 포크레인이 오를 수 있을지 말지 머리를 맞대는 동안 상역군들이 다시 웃돈을 요구했다. 둘째 오빠와
동생의 격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모두 돌아가 버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긴 목을 앞세운 포크레인이 등장했다. 모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기중기에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언니와 현숙은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엄마 일은 슬픔에서가 아닌 빠른 시간 엄마를 땅속에 묻어줄 구원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포크레인 바가지가 뾰족한 끝으로 쾅쾅 몇 번을 두드리고는 푹푹 내리꽂으며 몇 번을 흙을 퍼 올리자 금세 웅구 들어갈 자리가 확보되었다. 줄자를 이리저리 대보던 오빠가 신호를 하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달려들어 엄마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또 죄를 지내야 한단다. 절, 고, 한 줌 흙을 집어 흙뿌리는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기사에게 얼른 흙을 덮으라는 신호를 주었다. 판엔 흙을 구덩이로 밀어넣던 기사가 한 번 밀어넣을 때마다 그 위를 성난 듯 바가지로 쾅쾅 때려댔다. 저 인간도 무슨 감정이 있나 싶어 현숙이 씩씩대며 기사에게로 달려갔다. 왜 그래요? 그래야 멧돼지가 손을 못 대요. 엔진 소리에 두 사람의 음성이 싸우는 것처럼 들렸다. 비로소 봉분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큰오빠가 미리 주문해 놓은 직사각형의 잔디판을 모두에게 옮기라는 신호를 주었다. 누가 먼저랄 새도 없이 흙과 함께 꽝꽝 얼어붙은 잔디판을 하나씩 둘씩 들어 옮기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자 기온이 더 내려가 모두의 손과 발은 감각조차 없었고 시퍼렇게 언 얼굴에 아래턱 위턱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떨거덕거렸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꼬부라진 허리들로 수북히 쌓였던 잔디를 얼추 드러내자 누군가 절규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땅과 함께 얼어붙은 잔디판을 떼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래, 안 되겠다. 내려가자. 큰오빠의 말이 채 떨어지기 무섭게 너도 나도 앞다투어 산을 내려가기 바빴다. 차에 오른 모두는 죽은 듯 혼절해버렸다. 아, 모짓 엄마. 언니가 한숨처럼 내뱉었다. 두 올케가 차려낸 구수한 된장국과 토속적인 찬들로 된 밥상에 모두는 아귀처럼 달려들었다. 며칠 동안 생존을 위한 섭식만 했을 뿐 밥다운 밥을 먹지 못했다. 방금 엄마를 묻고 온 자식들의 밥숟갈은 속도전을 방불케 했다. 장례식에 쓰고 남은 과일들로 후식까지 먹고 나자 하나둘 빈 공간을 찾아 눕기 시작했다. 현숙도 일주일 넘게 제대로 못 잔 데다 온종일 추위로 얼었던 몸이 풀리며 채 상을 물르기도 전에 조카방으로 기어들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두 올케와 거실 테이블에서 서류들을 잔뜩 올려놓은 오빠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뒤로한 채 뜨뜻한 바닥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 친정에 갔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있는 짐들을 내리고 있는 동안 평소 같았으면 벌써 뛰어와 아이들을 껴안고 짐 손을 들어주기 바빴을 엄마가 뭘 하는지 내다보지도 않았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대문을 들어서며 엄마 하고 불렀다. 사랑채 가마솥에서 불을 지피던 엄마가 일어서며 고개를 돌리는데 눈, 코, 입이 없었다. 더 기함할 일은 엄마 가슴팍에 피로 범벅된 얼굴을 한 어린애가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동생이었다. 가위 눌린 몸을 끙끙대는 그녀를 누군가 툭툭 쳤다. 얘는 대낮부터 무슨 장꼬대를. 오빠가 오란다. 가자. 눈을 뜨고도 꿈인지 생시인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으이, 여기 다 모여봐라. 오빠의 음성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돌아 기다시피 해서 거실로 나갔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만큼이라도 하고 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잔디는 날씨 풀리면 동생과 날 잡아 다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역군들 생각하니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오빠는 목이 메는지 몇 차례 헛기침을 한 뒤 다시 말을 이었다. 총 조의금에서 모든 장례비를 제외한 금액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었으니 모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장례식을 치른 지 5개월여가 지났다.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봄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 산소에 잔디가 제대로 입혀졌는지 혼자 남은 동생의 생활도 궁금하여 현숙이 큰마음 먹고 시골로 내려갔다. 그동안 딱히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서운함에 현숙은 동생을 제외한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 장례식 마무리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유정의 미처럼 보였다. 장애인 몸으로 수년 동안 엄마를 모시고 살았던 동생에게 조문객이 몇 명 있을 리 없었다. 그에게까지 공평하게 남은 금액을 분배했으니 엄청난 적산처럼 보였는지 모른다. 조의금이야말로 철저하게 투자 대비 들어오는 돈이다. 제각각의 투자금이 다른데 n분의 1로 퉁 치다니 독재 아니면 날치기, 고스톱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 판에도 일정한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으니 시간이 지나며 억울하고 옹졸한 마음이 조금씩 상쇄되기 시작한 건 순전히 동생에 대한 걱정과 연민 때문이었다.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 동생 이름자의 첫자인 지읒조차 떠올리기 싫었다. 하지만 혈육의 촌수로 매겨진 동생이라는 단어와 그의 이름자 전부인 종현이라는 네 글자가 끈질기고 집요한 사슬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녹슨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머리카락과 턱수염이 얼굴 전체를 뒤덮은 늑대 인간이 성큼성큼 걸어나와 빗장을 열어주었다. 폐가처럼 쓰러져가는 집안에 맥주, 막걸리, 소주 등 종류도 모양도 다양한 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엄마 없이 살아온 그간의 시간들이 충격적인 영화의 장면처럼 클로즈업 되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플라스틱 용기들이 칸칸마다 입추에 여지없이 들어차 있었다. 이어 냉동고 문을 여는 그녀에게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단단한 돌덩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 반사적으로 몸을 물렸으나 미처 빼지 못한 한쪽 발이 정체 모를 검정 뭉치에 가격당하고 말았다. 아야, 아야, 아야. 그냥 두지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 겨우 진정을 한 뒤 몸을 일으켜 냉장고 속의 것들을 모조리 끄집어냈다. 봉지를 풀려니 내용물과 함께 얼어붙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너는 도대체? 휴, 이런 음식을 갖다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얼른 해먹어야지. 손수 해먹기 귀찮으면 취직이라도 하든가. 이게 사람 사는 집이가. 수시간에 걸쳐 냉장고를 비워내고 닦아낸 뒤 준비해간 반찬과 재료들로 밥을 지어 마루에 상을 차렸다. 동생은 밥을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듯 했다. 그가 밥을 먹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시선 닿는 곳마다 널브러진 술병들이 그녀를 노려보는 듯 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동생의 모습 같기도 했다. 그렇게라도 엄마가 더 사시는 게 나았을까? 술병들을 푸대와 고무통 등에 담아 읍내 마트에 내려놓고 오자 동생은 그새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니는 살락하나 죽을락하나 엄마 따라 갈락하나 진짜 와 이라는데. 서울 가자. 너의 명도로 직장 알아봐 달라고 할게. 네가 여기 있는 자체로 형제들에겐 테러다. 여서 할 일이 있다. 무슨 일? 엄마가 날더러
덕배, 죽골 양반 등 복수하라고 대구로 전학시켰는데 살아생전 효도 못했으니 돌아가신 뒤에라도. 네 지금 뭐라 했노? 설마? 자식으로서 마땅히. 놀란 가슴으로 부여잡은 현숙은 얼굴 위로 물기가 어른거리는 동생의 과거와 마주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낸 다음 날이었다. 동네에서는 잔치가 있거나 제사 등을 지내면 몇 날 며칠씩 친척이나 이웃들이 그 집을 드나들며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른들이 방 안에 가득했다. 현숙과 동생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 끼어 문어꼬리며 곶감 등을 집어먹고 있었다. 정담들이 오가는 사이 엄마가 옆에 앉은 죽골댁과 실랑이를 벌이는 듯 했다. 아줌에 무슨 소리 하는겨? 우리 양반이 벌써 갚았다고 하던데요. 저 아들 아버지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와 내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사정했고 수첩에도 분명히 받았다는 표시가 없는데 언제 갚았다고 그러는가? 나는 모르요. 우리 양반이 졌다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니요. 방 안의 분위기가 엄마 편으로 기울자 죽골댁이 쌩하니 나가버리고 방에 있던 사람들 하나같이 저 집 안팎 행사머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며 수군대다 돌아갔다. 크고 작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동네는 그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이 되면 칠흑이었다. 동짓달 서산 하늘에 금음달이 걸려있는가 싶더니 어느새 어둠이 삼키고 말았다. 앞산에서 부엉이와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운 채 동생과 장난을 치고 있는데 엄마가 호롱불을 끄며 겁을 주었다. 일찍 안 자는 아이는 여시와 부엉이가 귀신같이 알고 눈을 빼간단다. 얼른들 자라.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으려는 순간 사리문에서 쩌렁쩌렁한 남자 소리가 들렸다.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마루로 가니 어떤 남자가 죽담에 삽을 세운 채 괴물처럼 서 있는 게 아닌가. 죽골 양반, 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요? 니낌이 갚았는데 와 안 갚았다 카노? 날 밝을 때 천천히 얘기합시다. 장부 내놔 집구석 불사질러 삐기 전에. 내일 날 밝을 때 맞춰 보입시다. 돌아가 있어. 끝까지 장부를 내주지 않는 엄마를 향해 죽골 양반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으며 장독 몇 개를 삽으로 깨뜨리고 사라졌다. 집까지의 길은 작은 산등선을 넘어 신장로, 논밭길, 동구 밖으로 이어졌다. 등하굣길 논밭에는 어른들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 김을 매는 풍경이 예사였다. 긴 가뭄이 이어지던 7월 초순이었다. 기우제를 지냈음에도 비가 오지 않아 사람들의 걱정과 한숨이 단식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집안 사정을 알아가는 나이가 된 현숙도 날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엄마의 표정에 가슴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신장로 양쪽으로 곱게 뻗은 버드나무들에서 매미들이 떼창을 하고 있는 사이로 영어 단어를 외우며 걷고 있는 현숙의 귀에 매미 울음소리와 구분되는 날카롭고 섬뜩한 비명이 들렸다. 익히 귀에 익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의 절규였다. 소리나는 쪽으로 죽어라 뛰어가니 엄마와 덕배가 싸우고 있었다. 덕배는 일자 무식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남의 집 머슴살이하다 장가를 갖고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났다는 것을 현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자랐다. 현숙네 논과 덕배의 유일한 논마지기가 면에 있었다. 가뭄이 지속되어 양숙이 물조차 마르자 두 논 사이 졸졸 새어나오는 어린 남자의 오줌줄기만한 물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었다. 그마저 덕배가 자기네 논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현숙이네 논까지 야금야금 파먹어 들고 있었다. 논이 점점 덕배너로 넘어간다는 엄마의 잦은 한숨에 현숙은 논의 소실보다 엄마가 덕배에게 해를 당할 일이 더 두려웠다.
엄마가 사비를 들여 측량기사를 부르고 덕배가 점령한 우리 논에 말뚝을 바꾸는 새끼줄로 금을 쳐두었다. 그가 낫으로 줄을 자르고 말뚝을 뽑아버리는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이다. 도랑물 돌리는 것도 모자라 남의 논을 이렇게 파묻고 들어가다니 도대체 양심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그래, 나 양심 없다. 법? 해볼라마 해봐. 새끼줄을 자르고 말뚝을 빼는 것도 모자라 논 가운데 심어진 벼를 뿌리채 뒤집어 올리는 덕배를 엄마가 막아서며 두 몸이 논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현숙이 논두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 사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덕배가 먼저 일어나며 바닥에서 버둥거리는 엄마를 차근차근 밟았다. 논이 언덕에서 소를 몰던 동생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괴성을 지르며 달려 내려왔다. 가까스로 논두덩이에서 기어나온 세 사람은 진흙탕을 둘러쓴 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미모의 젊은 가부로 동네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엄마는 울분을 삭히며 아들들에게 기대를 걸었다. 단 한 명이라도 부디 판검사가 돼주길 바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영특했던 동생에게 그 기대가 가장 컸다. 동생이 엄마에게 해를 입혔던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고 있었다. 마루에서 보이는 저 멀리 앞산이 온갖 회한을 담은 채 슬프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처럼 부엉이가 억세게도 울어댔다. 아직 그 인간들이 이 동네 버젓이 살고 있다는 게 용서가 안 돼.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하고 서러운 일 당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사지. 그런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법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고 법의 존재 이유와 교육의 개념조차 모르는 짐승을 인간은 네가 얻지. 지금까지 내가 그나마 인간이 되고자 했던 것은 엄마를 위해서였어. 이제는 그 의미가 무색해져. 여기서 더 잃을 게 없으니 엄마를 죽게 한 인간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무리 달래고 월러도 동생은 현숙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그를 남겨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현숙이 시골에 다녀온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시댁의 집안 행사로 약 일주일간 동생과 통화를 하지 못한 사이 형제들 단톡방에 난리가 났다. 동생이 죽골 양반, 덕배네, 그리고 엄마에게 위해를 가한 또 다른 집안의 조상 산소를 파헤치고 그들 집에 있는 장독을 있는 대로 깨뜨려 즉시 체포되어 진주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 여파로 덕배 마누라는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도 했다. 수개월여의 재판 끝에 동생은 실형 1년에 집행유예 3년, 적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감옥에 있었던 터라 형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다. 출소한 동생을 현숙이 서울로 데려왔다. 이미 시골에는 그가 설 자리가 없었다. 덕배 마누라는 동생의 파행 이후 쓰러지며 영영 일어서지 못해 요양원으로 직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구에서 택배 일을 하는 덕배 아들이 병신 자식 나오기만 하면 바로 죽이겠다 하며 현숙에게도 몇 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왔었다. 현숙의 남편이 자신의 대학 연구실과 산학 협동과제를 수행하는 회사에 동생을 취직시켜 주었다. 기숙사까지 있어 이래저래 안심이었다. 교도소에서 1년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나와선지 그의 몸은 훨씬 다부지고 건강해 보였다. 그 일 이후 정확히 몇 개월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퇴근한 남편이 현숙을 다그치며 씩씩댔다. 당신 알았어? 처남 회사 그만둔 줄. 무슨 소리야? 어떻게 소개해준 자리인데.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언니 오빠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동생의 상황을 알렸다.
대구 형제들끼리 부모님 산소도 둘러볼 겸 주말에 가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주말까지 이틀이 남아있어 현숙은 애가 탔다. 형제들에게 동생의 상황을 보고한 다음 날이었다. 단톡방에 불이 났다. 덕배가 논도랑에 처박혀 죽었다는 것이다. 덕배의 시집간 딸이 일주일째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친정으로 달려와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단다. 죽은 지 일주일이 넘었다는 얘기였다. 유력한 용의자로 동생을 지목하고 수사를 하려는데 집 대문과 마룻 미닫이 문 등이 굳게 닫혀 있어 보호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읍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시골에 가지 않고 현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은 말이 아니게 초췌하고 굳어 있었다. 아마도 흥분해 있는 동생을 가장 잘 다스릴 사람으로 현숙을 기다린 듯했고 또 최악의 사태를 염려하여 감히 따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경찰과 함께 일개 소대처럼 뭉친 형제들이 시골집으로 갔다. 대문을 두드리며 동생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몸이 오싹할 정도의 무서운 침묵만 돌아왔다. 둘째 오빠가 담을 넘어 안에서 빗장을 열어주었다. 모두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였다. 마루의 미닫이문 역시 둘째 오빠가 망치로 두드렸겠다. 한 곱이 넘으니 또 한 곱이가 나타났다. 다시 안방문을 열기 위해 망치, 끌, 지렛대 등 연장이란 연장을 다 동원해 문짝을 아예 뜯어냈다. 벽돌 5개를 깔고 앉은 양철통에 연탄 5장이 하얀 재로 변해 있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동생의 몸뚱이는 외로 엎어져 있었다. 둘째 오빠가 동생을 바로 눕히자 입에서 새어나온 피가 가슴까지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옳게 둘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죽음을 확인한 경찰이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조사한다며 방 안에 있는 먼지 하나조차 손대지 못하게 했다. 형제들은 온 방 구석구석을 핥히고 쥐어뜯으며 몸부림친 동생의 처참하고도 무자비한 흔적들을 눈으로만 스캔하고 있었다. 경찰에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형제들 모두를 읍내에 있는 경찰서로 연행했다. 사망일로 추정되는 날을 기점으로 동생의 생존 반응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CCTV를 확인했다. 자신의 계좌가 있는 읍소재, 농협으로부터 몇 번의 출입,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마트를 돌며 술과 연탄, 번개탄을 구입,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인간의 죽어가는 고통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 화형이라고 들었다. 현숙은 자신을 비롯한 형제들이 헤어날 길 없는 불지옥 속으로 던져졌다고 믿었다. 동생이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과정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의 장면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병든 엄마를 밀어내던 형제들에게까지 처절하고도 잔인하게 복수를 하고 떠난 셈이었다. 경찰과 의사가 사인을 자살로 마무리하며 동생의 유서를 그때서야 돌려주었다. 신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던지셨으니 이 모양 이대로 신께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선택입니다. 유서의 마지막 내용이었다. 오늘의 소설 신의 선택 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신의 선택 3번째 이야기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곧 소설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신의 선택 3번째 이야기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하소담은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